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할 때는 청중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사전에 취재 기자분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발제자당 2가지 혹은 3가지씩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번째 발제해 주신 김청구 위원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현장에 참석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용택 본부장님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지요. 물론 정 박사님께 드린 질문이지만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김 박사님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택 본부장님,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의 관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업 이익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경기 사이클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산업군은 어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시청자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기업은 가격을 전가하기 어려운 기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격에 대한 규제가 있는 기업들인데요. 아마 대표적으로 보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한전과 같은 기업일 겁니다. 가격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통제를 받는 반면에 원가는 계속 오르는 국면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고요. 사실은 내수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들, 그리고 그 품목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올릴 때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온전히 올릴 수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수 소비재 중에서 음식료 쪽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경쟁이 치열한 내수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역시 가격을 전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독점적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환에서도 이익을 보게 되고 물가에 대한 부분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도 주식시장에서도 그 가격들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또 어렵기는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수기업 중에 경쟁이 치열한 중소기업들 부문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또 2번째 질문 드릴게요. 현재 국면에서 결국은 기업의 재무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기업들이 재무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이 인플레 환경에서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다고는 하지만 또 공급망 변화로 인해서 요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화정책에 따른 신용위험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국면입니다. 올해 금리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선 조금 안정적인 국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준금리나 아니면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국면이더라도 회사채 수익률이나 기업의 조달금리가 같이 따라서 하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까지 놓고 보면 단기부채나 단기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슈도 있고 겨울철 원자재 가격의 등락 이슈도 있고 또 통화정책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때 돌아오는 부채에 대한 만기 관리나 아니면 유동비율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환율 리스크입니다. 이 해징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지금은 원화가 굉장히 약세 압력을 받고 달러가 굉장히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1320원을 가파르게 돌파했던 환율이 조만간 1290원으로 바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는 것처럼 환율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것에 따른 투기적인 수요가 맞물리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재무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의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분산입니다. 아마 아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줬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전처럼 단순히 사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념에 따라서 진영이 나눠지는 형태들이 있고 각 나라들이 자국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서로 다르게 편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기제는 특히 규모가 클수록 가능한 한 분산하는 게 필요하고 상당 부분 현지화의 가면을 쓰는 부분들이 수출 기업들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도중에 환율을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또 환율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여건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환율이 더 높게 가지 않을까, 또 환율이 높아질 경우에 특히 이제 요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주식시장에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환율이 높아지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갈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면 주가는 더 급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환율 부분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역전돼 있고 특히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고환율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 트라우마가 좀 있죠. 1,300원 넘어가면 혹시 그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려면 사실은 환율 자체의 수준보다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뭐 CDS 스프레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베이시스들처럼 우리나라의 신용을 평가하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들이 과거에 1,300원대에서는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지표가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고환율로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통화 정책의 강도가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이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 자체만으로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7월 달에 환율이 1,320원 넘었을 때나 최근에 환율이 1,350원에 근접할 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 경향들을 좀 보입니다. 펀더멘탈에서 추가적으로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투기적인 매수는 오히려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환율을 유지하는 부분들은 경영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비는 좀 해야 되지만 과거처럼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시각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금융 현상으로 인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염려할 요인이 못 된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펀더멘털이다. 근데 시장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지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 부분 유의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평 박사님, 사실은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주제인데 오늘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인플레이션 억제법, IRA라고 하는 그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따르면 결국은
완성차 업계에 이제 이해 득실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생산을 해야 지원금을 준다.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여기서 생산한 거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테니까 경쟁력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뒤처질 것이고 뭐 혹자는 미국이 우리 뒤통수를 떼었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칩4 동맹이라는 말이 뭐 어쨌든 이 제도화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시중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 칩4 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할지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요? 네네. 일단 자동차랑 반도체는 제품 자체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는 이제 최종 제품인 거고요. 네. 반도체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겁니다.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어디서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단계에 그러니까 웨이퍼 제조 단계 그리고 팹리스에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최종 제품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자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건데 이러한 정책은 반도체는 이미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반도체 지원법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라는 부분인데 뭐 동맹에서 그 4개 나라가 합쳐서 그 나라에서 막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보셔도 될 거고 네. 그리고 저 미국에서 25%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반도체 지원하면서 20%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차이는 5%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랑 그런 걸 따져서 사실 20% 혜택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가동해서 비용이 덜 적게 든다면은 반도체는 국내에서 생산을 했대요. 네. 예, 그게 이제 자동차랑 좀 다르다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부피가 작기 때문에 물류 비용은 뭐 제조 원가의 거의 정말 아주 소수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동맹이라는 뭐 표현은 쓰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네. 실제적으로 어디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걸 잘 따져보면은 이렇게 미국에 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국내에 있을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동차는 조금 상황은 다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까 우리 정용택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가격 요인 그리고 또 비용 요인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뭐 칩4 동맹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형식적으로 정해진 네 나라 간의 어떤 연대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아까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중국이 보복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이 보복을 할 수 없다.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N 컴트레이드 통계에 따르면은 전 세계 시장의 PC의 70%, 그리고 스마트폰의 50%,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약 35% 정도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품목들이 전부 이제 반도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품목들이고, 중국에서 내수 시장에서 도는 것보다 당연히 수출 물량이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거의 다 수입해와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네. 우리나라 반도체를 수입을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체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대체제가 지금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입을 막겠다, 내지는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그런 원재료 가격을 중국이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도 취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게 또 반도체 가격의 전가가 되고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는 보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대신에 염려되는 부분은 다른 산업에 네.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때 그렇죠. 문제가 있었죠. 사드 이후에 관광객도 줄고 화장품 수출도 감소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도 조금 수출이 네. 감소를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어떤 분야에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 힘든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또 최근에 중국의 그 반응을 보면은 좀 완화가 됐어요. 예.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하면은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중국의 네. 관영 매체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톤다운이 됐더라고요. 네. 한국이 치포 동맹에 가입하더라도 우리 중국을 너무 소외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톤다운이 됐다는 거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보복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게 좀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치포에 대해서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언론이랑 많이 나왔을 때 치포 가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중국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처럼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4개 나라의 그런 강력한 동맹이 아니고, 네. 라는 부분이 이제 좀 알려지면서 아마 중국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견제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보복이란 단어도 사라지고 좀 그렇게 완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 네. 다만 그 보복의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 자체에 보복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가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셔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제에 치포 동맹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나라들, 네 나라가 모여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 관련된 기술 또는 그 설비, 시장 이런 것들을 가진 나라들이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자는 얘기지, 이게 나라들 간의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아직 답을 안 드렸는데. 그랬나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그 부분은 단기적인 이제 네. 측면으로 보시면 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그 수출 의존도 이게 네. 어떻게 변할 것인가인데, 장기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소비하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품목들을 생산하는 세계 각국의 공장들이 중국에 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중국 기업들도 물론 많이 생산을 하지만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기업들, 미국 기업이라든지 한국 기업 여러 군데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서서히 이제 탈중국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도 이제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의 생산을 고집을 하고 계속 버티고 있던 애플조차도 이번에 상하이 봉쇄 이후에 이제 해외로 좀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이제 세계 공장들이 중국에서 다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산화되는 글로벌화에서 현지화를 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또 자국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리쇼링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중국 집중돼 있던 반도체 소비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자국 생산이 성공을 한다, 중국이. 라고 했을 때는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정책상 자국 제품 우선 채용을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시장이 줄어들고, 뭐 심지어는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도 이제 되겠죠. 예. 그런 식의 시장이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집중도는 분산이 된다. 그리고 그 경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최첨단 장비를 들어오려고 했는데 미국이 제동을 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이미 여러 가지 공장들이 나오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다. 아마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지금과 같은 반도체 갈등을 해소하거나 또는 피해가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포럼 통해서 저희들이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인플레이션과 또 그 대책, 그로 인한 경기 침체의 문제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경기, 그와 관련된 리스크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문제, 우리나라 산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이야기할 변화, 전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들 경제는 생물이다,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포럼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새로 공부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해박한 지식, 통찰력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끝까지 조심하시고 올 한 해 풍성한 성과 거두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벨 경영전략 포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